10년 이내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필요한 은퇴 자금의 절반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세투자와연금센터가 낸 보고서를 보면 1968년부터 1974년 사이 출생한 직장인 2,000명 가운데 90%가 10년 안에 현재 직장에서 퇴직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얼마 전 정년을 1년 앞둔 회사 선배의 부친상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이 최대 60세까지 보장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조문으로 문상객 중에는 이미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오랜 선배들도 뵐 수 있었어요. 퇴직한 지 1, 2년 되신 분들인데 그 중에는 제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 제 직속 상관분도 계셨습니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퇴직하시고 나서 따로 연락을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 반가웠습니다. 벌써 퇴직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시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냐 물으니까 처음에 실업급여로 그 이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원체 직장 다니실 때도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역시라는 생각보다는 꽤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대기업에서 3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신 건데 막상 나가니 정말 할 것도 받아줄 것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내 저한테도 닥칠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90% 이상의 직장인들이 같은 상황일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행동한다면 이미 정년을 맞이하고 냉혹한 현실로 내몰린 선배 세대보다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직장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이 넘는다는데 정년 이후에 25년을 뭘 해서 먹고 살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찔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거의 2007년, 2008년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자영업은 어려웠고 퇴직자들이 길을 찾는 거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했던 건 노동의 연장이었어요. 대학원을 가야겠구나. 가번끈을 좀 더 늘려서 50이 넘어가면 강단에 서거나 누굴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막상 40대가 오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미리미리 고민을 했던 그 소수조차도 대부분 이렇게 노동에 기반한 노후 준비를 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간을 연장해서 은퇴 나이, 소득 절벽의 나이를 늦추는 것이죠. 그런데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내 몸이 여전히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노동의 연장은 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사라지거나 삐걱거리면, 즉 어디 한 군데 아프거나 병이 나거나 하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내가 학업을 연장했건 직장에서 업무 경력으로 같은 업계의 다른 직장을 꿈꿀 수 있건 간에 내 몸이 굴러갈 조건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모든 게 틀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자산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자본과 자산을 쌓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데 결국 노동을 더 연장해서 노후를 메꿔보려는 생각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40이 되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리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갈아 넣었었고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는, 그리고 그에 대한 연장으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결국 조금 더 지연시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되고 나면 노동 연장 이외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잠자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나를 대신해서 야금야금 내 자산을 상승시켜줄 대상을 찾으려는 노력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40에 하게 되었고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다가올 노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해일이 크게 다가오는데 전력을 다해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길로 그대로 가다 보면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다른 길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미친 듯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부동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말 그대로 부동산에 푹 빠진 인생을 살게 됐죠. 그게 노동소득의 굴레에서 제가 한 발자국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부동산은 잘만 사놓는다면 내 집 마련이건 투자건 간에 내가 자고 있어도, 직장 생활에 몰두해도,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스스로 시간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아직 20, 30대니까 노후 준비는 좀 먼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아니라도 부동산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부동산은 현실이에요. 제가 처음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 준비를 할 때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찾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세가도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고 집값도 폭등하기 전이었습니다. 집 사는 건 미친 짓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던 저는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려 했었고요. 회사에만 올인하면서 사느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가계약금이 뭔지, 그걸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전셋집을 알아보러 아내 될 사람과 함께 부동산에 갔었어요. 제가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융자 없는 집. 워낙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빚이 껴있는 집은 위험할 것 같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근저당 없는 집 중에서 예산에 맞는 전세를 찾아달라 했죠. 진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무턱대고 그 동네 부동산에 갔어요. 그 아파트 단지 밑에 있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한 3곳 정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공실인 집이 있었는데 공실이다 보니까 깨끗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아파트는 2년 된 신축이었으니까 어느 집을 보건 간에 뭐 크게 하자가 있기 힘든 단지였어요.
그래서 그 공실로 있는 집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책임하신 분이었는데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를 채고 그 집이 융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오늘 지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도 있다. 빨리 가계약금부터 넣어라. 막 재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안해하면서도 가계약금을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였던 거죠. 지금 전세 구하라 하면 내 예산에서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내게 적합한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상급지부터 전세 물건 싹 다 체크해서 가장 가성비 좋으면서 향과 층도 좋은 곳을 골라서 한 10군데 보고 정할 텐데 그 단지에 전세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법조차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가계약금을 보내놓고 나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한 1억 2천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지만 처음 신혼집을 구하는 불인이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왜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는 없다고 했는데 근저당이 있냐, 불안하다, 나 계약금 돌려달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하고 통화하더니 집주인이 못 돌려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날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원체 그런 것들이 익숙하니까 그 집주인도 이해가 가고 부동산 사장님도 괘씸하지만 이해는 가고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워낙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에 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라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 후배가 신혼 전셋집을 구해서 계약서 쓰러 가는데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신혼 시절 그 당시 제 상황이 막 오버랩되면서 그냥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가 전세 계약한다는 당일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가 살 집도 직접 안 보고 같은 타입의 다른 집을 보고 계약하기로 했다길래 부동산에서 받은 등기부등본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일러줬습니다. 후배가 보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세입자가 사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살던 집을 팔고 나가는 거라서 매도인이 직접 살고 있더라고요. 일구를 보니 근저당 없이 권리관계는 깨끗했고 집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어서 계약 바로 전에라도 미리 부동산에 1시간 전에 가서 집 보여달라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전세금의 일부로 집을 수리해준다는 조건을 두루뭉술하게 그대로 달거나 생략하지 말고 도배면 도배, 장판이면 장판, 시트면 시트 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열거하라고 했고요.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정일자 받을 때까지 유지한다는 조건도 반드시 특약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배는 계약 전에 집도 확인하고 특약에 꼼꼼하게 내용 다 넣어서 계약을 잘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그렇게 저의 노파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출근길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 이제 막 결혼 준비하고 신혼집을 준비하는 분들,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 부동산이 익숙치 않은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구나.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진짜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서 위험한 계약들을 하고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집을 구한 사람들이 많겠구나. 진짜 아주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알면 되는 건데 싶었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구하건 월세를 구하건 내 집 마련을 하건 투자로 집을 사건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최소한의 지식조차 갖추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잘못될 경우 아주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 후배도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부동산을 모르시는 젊은 분들이 같은 행동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책을 사고 나서 후기를 남겼던 분들 중에도 이사를 해야 하거나 전세가 만기됐다거나 부동산을 너무 몰라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구매했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부동산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자산 상승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당장 신혼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도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전문 투자자로 거듭나려고 각 잡고 긴 호흡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려 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약한 강의를 하나 듣는다면 참 좋겠지만 최소한 책 한 권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쉬운 입지 공부, 임장 방법, 지역 분석 방법을 담으면서 강의를 들은 것처럼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내용들만 담은 부동산 책을 썼었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웬만한 부동산 강의보다 낫다는 의견은 리뷰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형 부동산 지식을 최소한이라도 익히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아이들에게도 전해준다는 생각으로 썼으니까 이 영상에 댓글에 남겨둔 링크 확인하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책 한 권만큼의 지식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큰 방어막이 되어서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자산의 상승을 이루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 부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을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